안녕하세요. 책 읽는 JS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를 오세진님이 알기 쉽게 번역한 아버지 정약용의 인생 강의입니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다산은 정조임금님의 총애를 받은 실학자이지만 정조임금님의 죽음 후에 천주교를 믿었다는 혐의로 폐족이 되어서 자손들이 공직에 나갈 길이 완전히 차단되자 어떻게든 자식들에게 난관을 이기고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지 알려주고 싶은 간절함으로 써내려간 편지글인데요. 오늘을 사는 청년들과 자녀 교육으로 고심하는 젊은 아버지들에게 귀중한 교훈이 되리라고 말하고 있는 도서입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먼저 다산의 편지글을 읽고 그 다음에 해석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지글은 환경이 중요함을 일깨워주는 글입니다. 먼저 편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중국은 문명이 온 나라에 고루 퍼져 궁벽한 시골이나 먼 산속 마을에서 살더라도 성인이나 현인이 되는데 큰 장애가 없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서 서울 문 밖 몇 십리만 떨어져도 태고의 원시시대가 된다. 그러니 멀고 외딴 곳이야 오죽하겠느냐. 사대부 집안의 법도는 벼슬길에 올랐을 때는 빨리 산 언덕에 셋집을 내어 살면서 처사의 본색을 잃지 않아야 하고, 만약 벼슬길이 막히게 되면 빨리 서울에 가까이 살면서 앞서가는 문화의 안목을 떨어뜨리지 않아야 한다. 나는 지금 죄인의 명부에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너희들을 우선 시골집에 숨어 살게 했지만 앞으로의 계획은 오직 서울의 심리 안에서 거처하게 만드는 것이다. 만약 가세가 많이 기울어 서울 중심부로 깊게 들어갈 수 없다면 잠시 근교에 머무르며 과일과 채소를 심고 가꾸면서 생계를 꾸려나가며 자산이 조금 넉넉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서울 중심부로 들어가도 늦지 않다. 화복의 이치에 대해서는 옛날 사람들도 오래전부터 의심해왔다. 충성과 효도를 열심히 한 사람이 반드시 화를 면하는 것도 아니고, 음란하고 방탕한 사람이 반드시 박복한 것도 아니다. 하지만 선을 행하는 것은 복을 받는 길이기에 군자는 선한 일을 힘써 실천하려는 것이다. 옛날부터 화를 당한 집안 자식들은 새가 높이 날고 짐승이 멀리 도망가듯이 깊은 산속에 들어가 살면서 더 깊지 않은 것을 걱정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결국 문명에서 멀어져 노루나 토끼처럼 될 뿐이다. 돈과 권력을 가진 집안의 자제들은 눈썹을 태울 정도의 재난이 닥쳐도 태평하게 지내고 근심이 없지만, 몰락하여 배척당한 집안의 자제들은 세상이 태평한데도 늘 걱정하는 말을 한다. 그들은 볕이 안 드는 언덕이나 깊숙한 골짜기에 살기에 햇빛을 보지 못하고, 함께 지내는 사람들도 모두 벗을길이 막히고 원망하는 소리만 늘어놓는 부류들이다. 따라서 듣는 이야기는 모두 현실적이지 않은 말, 거짓말, 비속한 말들 뿐이다. 이런 이유로 세상을 등지고 떠난 이들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바치노니 늘 마음을 편안하고 차분하게 먹고 당로지인과 다름없이 행동해라. 당로지인은 여기서 조정요직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들이나 손자 세대에 가서는 과거 시험에도 뜻을 두고 집안 경제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하늘의 이치는 순환하는 것이라서 한번 쓰러졌으면 반드시 일어나는 법이다.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하여 서둘러 먼 시골로 이사를 가버리면 결국 천한 백성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이 글의 해석은 절대로 서울을 벗어나 살지 마라입니다. 다산은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자식들에게 거주지를 서울로 정해 사는 것이 좋다고
현실적인 조언을 합니다. 다사는 정치적인 탄압을 받아 폐족이 되었지만 그런 상황에 처할수록 서울에 가까이 살면서 문화적 소양을 높게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마치 오늘날 자녀 교육을 위해 강남으로 이사하여 그곳의 교육 인프라를 누리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당시에는 서울과 그 외 지역의 문화적 수준이 크게 차이가 났다. 다사는 서울 이외의 지역을 태고의 원시 시대라고 묘사하고 있다. 다산이 보기에 서울 밖은 문명이 없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완벽한 인물이 되기에 어려움이 많다고 믿었다. 좋은 환경을 선택하여 거주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오래된 전통이다. 공자 역시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공자는 마을의 풍속이 인한 것은 훌륭한 일이다. 가려서 인한 마을에 살지 않는다면 어찌 지혜롭다고 하겠는가 라고 말했다. 아무 곳에나 살지 말고 인한 풍속이 있는 마을을 골라서 거주해야 한다는 뜻이다. 널리 알려진 이야기지만 맹자의 어머니 역시 자식들이 좋은 교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애써왔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그래서 생겼다. 서울에서 거주하라는 말에는 문화적인 요인 말고 다른 이유도 있었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 이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서울에 살면서 정치인, 문학가, 예술가를 만나서 사귀고 이야기를 듣는 것은 자신의 소양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다. 먼 시골에서 살게 되면 그곳에는 주로 세상에 대한 원망이 가득한 사람들이 많아 그들로부터 허황된 말, 비현실적인 말, 한탄하는 말만 듣게 될 것이고 그런 환경 속에 오래 있다 보면 알게 모르게 그런 부류의 사람과 비슷해지게 된다는 것이다. 명심보감에 근주자적, 근묵자흑이라는 말이 나온다.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고 주사를 가까이 하면 붉어진다는 말로 주거지를 택할 때는 반드시 좋은 이웃을 골라 함께 살도록 하고 벗을 사귈 때는 반드시 귀한 사람을 택하여 사귀라는 말이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나 공부를 많이 한 지성인과 어울리면 그들과 비슷하게 되지만 세상의 벽에 가로막힌 채 한탄만을 일삼는 패배자들과 어울리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패배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다. 다사는 이렇게 먼 유배지에서 자식들이 훌륭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과 교유하며 그들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이는 이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바라는 바일 것이다. 다산이 서울을 벗어나 살지 말라고 한 역사적 배경에는 경화사족이라고 하는 당시 문화 권력층이 있었다. 경화사족이란 한양과 그 인근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권력, 부, 문화를 독점해온 사대부 집안을 말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실학자들, 이를테면 유형원, 이익, 홍대용, 박지원, 김정희, 서유구, 정약용 등이 바로 경화사족이었다. 이들은 혼인과 벼슬을 통해 자신들의 입지를 공고히 하면서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계승했다. 비록 그들이 정치적으로 부침을 겪으면서 몰락하게 되는 경우도 흔했지만 늘 관직에 다시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집안이었다. 번화한 서울이라는 뜻의 경화는 18세기부터 시골 지역과 점차적으로 문화와 권력에서 큰 차이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다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서울이 향촌을 훨씬 앞질러 가자 서울은 귀하고 시골은 천하다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생겨났다. 뿐만 아니라 경화사족들은 자신들의 권력과 부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지방의 사대부들을 공직으로부터 배제시키기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다사는 자식들에게 서울을 벗어나 살지 말라고 한 것이다. 서울을 벗어나 살면서 경화사족의 지위를 잃게 되면 불평등과 차별이라는 사회적 장벽을 깨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이다. 다사는 당시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몹시 어려운 시기여서 자식들에게 충분한 환경을 제공하지 못했지만 편지를 통해서나마 원격으로 자식들을 교육하고자 노력했다. 그만큼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녀 교육에 대한
아버지의 관심과 열정을 읽을 수 있다. 이 글은 훌륭한 경영자로서의 역할에 관한 글입니다. 옛날의 위대한 왕들은 사람을 부리는 데 지혜가 있었다. 소경에게는 음악과 관련된 일을 맡기고 절름발이에게는 백월문을 지키게 하고 환관에게는 왕궁의 깊숙한 곳까지 드나들며 일하도록 했다. 곱추, 불구자, 허약하고 무식한 사람들에게도 각자 적합한 일을 맡겼다. 이런 사안은 특히 잘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집에 노비가 있는데 너희 형제들은 노비가 힘이 약해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것은 너희들이 마치 난쟁이에게 산을 뽑아 가져오라는 것과 같이 너무 큰 요구를 하기 때문에 생기는 불평이다. 집안을 경영하는 법에 대해 알려주마. 위로는 주인어른 내외, 어른과 아이, 형제, 동서, 밑으로는 노비가 낳은 자식들까지 5세 이상의 사람에게는 할 일을 나누어 주어 한순간이라도 놀지 않게 하면 가난을 걱정할 일이 없다. 내가 경상도 잔기에서 유배 생활을 시작할 때 성씨는 겨우 5살 된 손녀에게 뜰에 앉아서 솔개 쫓는 일을 시켰고 7살짜리에게는 손에 막대를 들고 참새떼를 쫓게 했다. 이렇게 한 집에 함께 먹고 사는 사람이면 모두 맡은 일이 있었다. 이는 본받아야 할 점이다. 집안의 노인은 칠구로 노끈을 꼬고 노파는 바구니를 가지고 다니면서 실 뽑는 일을 하는 등 이웃 마을에 가더라도 일을 손에서 놓지 않아야 한다. 이런 집안은 반드시 남아도는 양식이 있고 가난함을 걱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에 대한 해석은 부지런하면 가난해질 수가 없다입니다. 다사는 집안을 경영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가족 구성원 모두가 일을 맡아 착실히 수행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한다. 한마디로 어른이든 아이든 놀고 먹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얘기다. 다산이 살던 시대에는 친척들까지 함께 사는 대가족인 경우가 워낙 많았고 집안에 딸린 노비와 그 가족들이 있어서 한 지붕 아래 사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다. 가장은 이 사람들에게 적합한 일거리를 나눠줘야 한다. 어린 사람, 아픈 사람, 늙은 사람 모두 예외 없이 할 수 있는 일을 주어서 부지런히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그 집은 가난해질 리가 없다. 프리라이더라는 말이 있다. 본인은 노력과 공헌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룬 성과를 공짜로 누리는 사람을 말한다. 이런 행위를 무임승차라고 한다. 가령 대학 수업에서 조별 과제를 수행할 때면 이런 사람이 꼭 한 명씩은 있다. 다른 사람들은 밤을 새워가며 노력해서 자신이 많은 과제를 하는데도 아무 공헌을 하지 않거나 가장 적게 공헌한 사람도 같은 학점을 받는 경우가 있다. 학교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다. 통계에 따르면 직장인 사회에서 조직 안에 프리라이더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약 50%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내가 속한 곳에 프리라이더가 끼어 있으면 그가 하지 않는 일까지 내가 떠맡아야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업무 효율은 형편없이 떨어지게 된다. 훌륭한 경영자란 결국 회사 내에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잘하는 사람을 가리킬 것이다. 이번 편지글은 현재의 상황에 만족하며 살라고 하는 이야기를 써준 다산의 편지글입니다. 너희들은 편지에서 매번 일가 친척 중에 너희를 돌봐주고 가엾게 여기는 사람이 없다고 투정하면서 신세가 기구하고 험난하다고 한탄하고 있다. 하나같이 하늘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탓하는 말투로 이는 매우 잘못된 태도이다. 예전에 내가 벼슬살이를 할 때는 약간의 우환이나 질병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달려와 잘 돌봐주었다. 날마다 찾아와서 안부를 묻는 사람도 있었고 내가 아프면 안아서 붙잡고 부축하는 사람도 있었으며 약을 보내주는 사람도 있었고 양식을 대주는 사람도 있었다. 너희들은 이런 광경을 익히 봐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언제까지나 이런 호의를 베풀어 줄 것으로 기대했겠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예나 지금이나 돌봐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법이다. 그런데다 친척들이 모두 서울과 시골에 흩어져 살고 있으니 돕기도 어려운 일이다. 오늘날에는 서로 비방하지 않는 것만 해도 잘 지내는 것이다. 어떻게 친척들이 도움과 보살핌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 게다가 너희들은 피족이 되어 가세가 몰락했어도 다른 친족들에 비하면 넉넉한 편에 속한다. 다만 너희보다 못한 친족들을 도울 여력이 없을 뿐이다. 즉 매우 가난한 것도 아니요 누구를 도울 여력도 없으니 남의 돌봄을 받을 처지가 아니다. 모든 일은 부녀자들이 안방에서 시작된다. 그러니 신경을 써서 계획을 세우고 내심 도움을 받으려는 희망을 떨쳐버려라. 그러면 차츰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운도 온화해져서 하늘을 원망하고 사람을 탓하는 병도 없어질 것이다. 본래 가난한 자를 돌봐주는 사람은 없는 법이다. 정약용이 고위간직을 두루 역임하면서 승승장구할 때는 집안에 작은 우환이라도 생기면 당장 달려와 도와주는 친척들이 많았다. 안부를 묻거나 부축해주거나 약을 보내주거나 양식을 보내주는 등 도움의 손길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다산이 정치적 박해를 받아 유배지에서 살게 되고 집안은 폐족이 되자 모든 것들이 개눈 감추듯 사라지고 말았다.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가 잘못 엮이면 당장 불똥이 튈 수 있기 때문에 꺼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다산의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을 부단히 드나들며 작은 일에도 도움을 주던 광경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의 급작스러운 변심에 혼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산은 그런 자식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준다. 너희들은 일가 친척 중에 가엾게 여기는 사람이 없다고 투정하면서 신세가 기구하고 험난하다고 한탄하고 있다. 하나같이 하늘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탓하고 있다. 이렇게 아이들을 꾸짖으면서 궁지에 처한 사람에게는 예나 지금이나 돌봐주고 도와주는 이가 없는 법이라고 말한다. 세상 이치가 그렇다는 것이다.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정작 도와주려는 사람이 없는 법이니 야박한 말이지만 이런 이치를 일찌감치 깨닫고 헛된 희망을 품지 말라는 뜻이다. 다산은 자녀들에게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며 살 것을 당부한다. 비록 폐족이 되었을 망정 다산의 집안은 끼니를 걱정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누구를 도울 정도로 여유가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몹시 가난한 것도 아니니 현재에 만족하며 살라고 가르친 것이다. 공부에 관한 다산의 편지글입니다. 폐족이 된 집안의 사람으로서 제대로 처신하는 방법은 무엇이겠느냐? 오직 공부뿐이다. 공부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고아한 일이지만 아무나 그 참맛을 아는 것은 아니다. 부와 권력을 가진 집안의 자제에게는 공부의 참맛이 허락되지 않는다. 또한 시골의 가난한 천재에게 공부의 심오한 경지가 쉽게 허락되는 것도 아니다. 반드시 대대로 벼슬하던 집안에서 자라 어려서부터 견문을 넓히고 커서는 온갖 어려움을 겪은 너희들 같은 사람만이 깊이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 법이다. 부유한 고관대작 가문의 자제나 시골의 한미한 집안에서 태어난 천재들이 책을 읽을 수 없다는 뜻이 아니다. 단지 읽기만 한다고 해서 독서라고 부를 수 없다는 뜻이다. 3대째 의원 가문이 아닌 의원이 지어준 약은 먹지 말라는 말이 있다. 문장 또한 그러하다. 대대로 내려오는 문장가 집안이라야 그 자제들이 훌륭한 문장을 지을 수 있는 것이다. 단지 읽기만 한다고 해서 공부라고 부를 수 없다. 조선시대에 양반 가문이 몰락했을 때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양반 집안에서 갑자기 생계를 꾸리기 위해 기술을 배울 수는 없다. 그보다는 학자 집안의 정체성을 지키고 강화해 나가는 방법이 더 나을 것이다. 학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면서
다른 많은 학인들의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공부를 통해 고도의 지식을 습득해 나가는 방법 말고는 달리 길이 없다는 뜻이다. 조선시대의 공부란 책을 통해 지식을 얻고 지혜를 터득해서 한 단계 더 높은 인격체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전부였다. 다산에게 독서란 무엇이었을까? 그는 진정한 독서는 폭넓은 경험을 필요로 한다고 보았다.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독서를 하면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 면에서 고생 한번 하지 않고 곱게 자란 부잣집 자제들은 세상을 보는 안목이 좁으니 깊이 있는 독서를 하기가 어렵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궁벽한 지역에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온 천재적인 재능의 소유자는 깊이 있는 독서를 할 수 있을까? 다산은 그런 사람에게도 부족한 면이 많다고 보았다. 자기 홀로 총명하다고 한들 대대로 내려오는 가문의 분위기와 지인들의 지도 편달을 받으며 자란 사람만큼 깊이 있는 독서를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요컨대 정약용은 대대로 내려오는 학인 집안의 공부 분위기를 보고 들으며 자라난 자제 중에 힘든 일을 많이 겪은 사람이 가장 깊이 있는 독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정약용은 자식들이 바로 그런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참다운 독서를 할 수 있다고 독려했다. 돌아올 기약도 없이 천리 밖으로 귀향살이를 떠난 아버지 때문에 의기소침하지 말고 부디 자부심을 지키며 공부에 매질하라는 당부이다. 자녀들에게 책을 읽으라고 권하는 것은 세상 모든 부모들이 하는 일이다. 책은 정보와 지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인간다운 태도와 습관을 가르치고 어떤 경우에는 사람의 운명을 바꾸기도 한다. 그만큼 책이 주는 긍정적인 영향력은 대단히 크다. 부모가 주지 못하는 가르침을 책이 줄 수도 있다. 중국 당나라 때의 저명한 문장가 한유는 자식에게 다음과 같이 책 읽기를 권하는 시를 썼다. 위대한 문장가의 자식이라고 해서 다 독서를 즐기는 것은 아니었던 모양이다. 성 남쪽으로 공부하러 간 아들 부에게 한유. 시추적우제. 때는 가을이 되어 장맛빛 개이고 신량 입교허. 초가을 서늘함이 너른 벌판에 들어오는구나. 등화 초가친. 등불과 점점 가까이 할 만하니 간편 가서권. 책을 펼쳐봄이 좋지 않겠는가. 이 시에서 유래된 고사성어가 등화가친이다. 가을밤은 서늘하고 상쾌하여 책을 읽기 좋은 때라는 뜻이다. 한유는 직접적으로 책을 읽으라고 강요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의중을 전한다. 가을이 되니 날이 서늘해졌구나. 등불을 가까이 하기 좋은 계절이다. 책을 읽기 좋은 계절이 왔구나 라고 말하며 가을이 왔다는 것을 빙자하여 책을 읽으라고 은근히 뜻을 내비친다. 자녀들에게 책을 읽으라며 한두 권 책을 툭 던져준다 한들 독서 습관이 없는 아이가 흥미를 보일 리가 없다. 부모가 먼저 솔선해서 책을 읽는 모습을 보이며 독서를 권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다산의 여러 편집글들을 보면서 공반 집안이고 또 학자 집안인 거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식들에게도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행동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고요. 또 패족이더라도 자식들에게 서울을 절대 벗어나서 살지 말라는 내용을 보면서 현실적인 실학자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책으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며 지금까지 책 읽는 JS였습니다. 감사합니다.